24페이지, 25페이지를 보면은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에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정리를 잘 해야 돼요. 바이러스 중요합니다. 자, 바이러스는 요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온라인 개학을 통해서 이렇게 힘들게 수업을 하고 있는 것도 뭐 때문이다? 바이러스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요 놈이 어떤 놈인지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예요. 병원체. 자, 병원체란 우리 몸에 원래 없었던 건데 침입을 해서 병을 일으키는 애들을 병원체라고 합니다. 자, 요즘 굉장히 핫한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자, 얘는 정식적인 명칭이 얘고 얘를 풀었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입니다.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라는 뜻이네요. 자, 얘는 이렇게 생겼대요.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죠. 지금 얘 때문에 전 세계가 초토화가 되고 우리도 이렇게 힘들게 온라인 개학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요놈이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전에 여기 옆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유명한 애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 HIV라는 바이러스, 우리 질병 중에 에이즈라는 굉장히 무서운 자가 면역을 파괴하는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HIV. 자, 그리고 여기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에볼라 바이러스죠. 자, 에볼라 바이러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아데노바이러스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바로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얘는 독감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자, 보통 많은 친구들이 독감은 바이러스인 걸 알고 있는데 감기는 세균에 의해서 걸린다라고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감기나 독감 둘 다 바이러스로 일으키는 질병이라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독감이 독한 감기다, 감기인데 좀 심한 감기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아예 다른 질병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는 생명과학을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알고 있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 박테리오파지라는 놈이 있는데 얘는 지금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이러스죠. 자, 얘는 좀 특이하게 생긴 애니까 이름이랑 같이 모양을 기억하고 있도록 합시다. 쌤이 잘 그리는 바이러스이기도 합니다. 보통 생명과학쌤들은 그림을 잘 그린다는 이상한 소문이 있는데 선생님은 정말 그림을 못 그리고 쌤이 자신 있게 그릴 수 있는 거는 박테리오파지 정도이다. 얘는 정말 잘 그려요. 자,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종류들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우리가 중요하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여기인 거죠. 자, 바이러스는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닙니다. 얘는 이도저도 아닌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형태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되고요. 이 말은 얘는 생물적 특성도 가지고 있고 무생물적 특성도 가지고 있구나 라는 말과 똑같겠죠. 그래서 각각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을 봅시다. 아까 쌤이 박테리오파지 그릴 때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 머리 부분 같은 거 안에다가 이런 스프링 모양을 그렸어요. 자, 얘가 뭐냐? 유전물질 핵산입니다. 자, 바이러스는 생물도 아니면서 DNA 또는 RNA 같은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얘는 생물의 특성과 연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 자, 바이러스는 항상 숙주가 필요합니다. 요 박테리오파지 역시 어떤 세포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자기가 물질 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숙주세포 내에서 물질대사 및 증식이 가능하다. 물질대사랑 증식은 생물의 특성이었으니까 얘 역시 생물적 특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증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는 점이 생물적 특성입니다. 자, 생물 역시 여러 가지 돌연변이를 통해서 뭐 진화를 할 수가 있고 뭐 적응을 해서 형태가 바뀔 수도 있는 것처럼 바이러스도 똑같이 증식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돌연변이율이 굉장히 높은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무생물적 특성을 보면은 얘는 일단 세포의 구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아까 생물의 특성의 제일 첫 번째가 세포의 구조를 띈다 했잖아요. 그니까 세포의 구조가 아닌 게 무생물적 특성이 되는 거죠. 얘는 단순히 단백질 껍질이랑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냥 단백질 플러스 핵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안에 그렸던 얘가 핵산, 그리고 바깥에 있는 요 구조물들이 전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세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안에 핵도 있고 뭐 리보솜도 있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소포체도 있고 골지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 근데 바이러스는
오로지 단백질 플러스 핵산이다라는 게 무생물적 특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얘는 숙주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숙주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숙주 세포 밖에서 물질 대사를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왜? 얘는 자체 요소가 없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물질 대사하면 나와야 될 키워드 3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효소가 관여한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효소가 없으니까 물질 대사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얘는 숙주 세포 내에서 물질 대사를 할 때는 숙주의 효소를 사용해서 물질 대사를 한다라고 기억을 또 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숙주세포 밖에서는 증식할 수 없다. 당연한 소리겠죠. 그래서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암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역시 선생님이랑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다음은 영희가 키우는 고양이를 관찰한 내용이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집사인 친구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고양이는 동공이 굉장히 크고 잘 보이기 때문에 동공 변화를 사람에 비해서 매우 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도 똑같지만 고양이는 밝은 곳에서는 동공이 작아지게 되고 큰 곳에서는 동공이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떤 생물의 특성을 말하는 걸까요? 맞아요. 얘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빛 자극에 대해서 동공이 이렇게 변하는 거,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이 특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자극과 반응을 찾으라는 문제네요. 자, 그럼 보기 하나하나를 분석해 봅시다. 1번, 엄마가 정록생명이며 아들도 정록생명이다. 자, 이건 뭡니까? 부모의 형질이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간 유전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1번 아니고 2번, 지렁이에게 빛을 비추면 어두운 곳으로 이동한다. 자, 빛이라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거죠. 얘가 바로 자극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거네요. 답은 2번이겠네요. 근데 3번 이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엽록체에서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만든다. 엽록체에서 빛에너지를 통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 뭡니까? 광합성이죠. 광합성은 동화작용의 예시입니다. 얘는 물질 대사를 말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올챙이가 자라는 동안 뒷다리가 먼저 생긴 후 앞다리가 생긴다. 이건 뭡니까? 발생과 생장을 나타내고 있는 거네요. 그 중에서도 발생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 5번,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핀치의 부리 모양은 먹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이건 뭡니까? 적응과 진화라고 보면 되겠죠. 이 중에서도 진화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요거는 작년에 나온 모의고사 문제를 따온 겁니다. 역시 생물의 특성 부분입니다. 다음은 육상 생활을 하는 사람과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긴팔 원숭이의 손과 발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서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 손 모양은 비슷하지만 발 모양이 조금 다르네요. 자, 봅시다. 사람은 걷거나 뛰기에 편리한 구조이고 원숭이는 나뭇가지를 잡을 수 있는 구조. 왜? 사람은 주로 땅에서 생활을 하지만 원숭이는 나무에 매달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발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환경에 대한 적응과 진화의 예시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 특성과 관련이 가장 깊은 걸 찾으래요. 역시 1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1번, 음식을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마신다. 요건 뭡니까? 그쵸? 삼투압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거죠. 얘는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유지. 2번, 운동을 하면 근육의 세포호흡이 증가한다. 세포호흡 뭡니까? 이화작용의 예시죠. 얘는 물질 대사를 나타내고 있는 거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메뚜기는 변태와 탈피를 하면서 성충이 된다. 변태와 탈피를 하면 성충이 된다. 이거 뭡니까? 발생과 생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 4번, 정록생명인 엄마에게서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난다. 앞에서 봤듯이 부모의 형질을 자식이 물려받는 유전이 되겠죠. 자, 그리고 5번,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해 건조한 환경에서 살기에 적합하다. 얘 뭡니까? 그쵸, 얘는 환경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진화를 한 예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것도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모의고사에 항상 바이러스 관련된 문제는 꼭 한 문제씩 나올 거예요. 그게 2점인지 3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2점으로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맞춰야 되니까 정리를 잘 해놔야겠죠. 자, 그림 가는 A와 B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는 A와 B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A는 세균, 그리고 박테리오파지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박테리오파지 자주 나오는 애입니다. 쌤이 잘 그리는 거라고 했죠. 얘는 바이러스죠. 자, 그럼 세균은 뭘까요? 세균은 생물입니다. 생물.
그러면 생물과 바이러스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기억, 나는 B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A랑 B 중에 하나가 생물이고 하나가 바이러스인데 A만의 특징을 봤더니 세포로 구성된다 라는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 A가 뭡니까? 생물인 세균이 되겠죠. 왜? 바이러스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얘는 세포막도 없고 세포 속잉원도 없는 그냥 단백질과 유전물질인 핵산으로만 구성된 애라고 했어요. 그럼 B가 자동적으로 바이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니은 핵산 있음은 기억에 해당한다. 자, 기억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공통분모예요. 자, 둘 다 핵산이 있습니까? 그쵸? 세균은 생물이니까 당연히 핵산이 있을 거고 바이러스 역시 여기 안에 핵산이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 디귿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음은 니은에 해당한다. 맞죠? 모든 생물은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언제만 할 수 있다? 숙주세포 안에서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 물질 대사를 할 수 없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작년 모고 문제인데요. 그림은 박테리오파지의 구조와 증식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단백질과 DNA 중 하나이다. 자, 박테리오파지 또 나왔습니다. 얘는 정말 단골로 나오는 애니까 그냥 구조를 외우고 있는 게 편합니다. 자,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으로 나뉘는데 자, 머리 안에 들어있는 요 지렁이 모양 니은 뭡니까? 핵산이죠. DNA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이 단백질 껍질이 되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세균이라는 숙주생물에 박테리오파지가 붙어가지고 지 유전 물질을 여기 안으로 넣어가지고 복제를 하고 조립을 해가지고 증식을 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박테리오파지의 생활사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자, 문제를 같이 한번 봅시다. 기억은 단백질이다. 맞죠? 기억은 단백질입니다. 니은 박테리오파지는 세포의 구조를 갖는다.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체만의 특징이고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 같지 않습니다. 니은은 틀렸고 디귿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의 효소를 이용해 증식한다. 자, 쌤이 아까 박테리오파지 같은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자체 효소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숙주 생물 속에 들어가서 숙주의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를 하고 증식을 한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자, 오늘 쌤이랑 정리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스스로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도록 합시다. 끝. 자, 그러면 다음 단원인 2단원 사람의 물질 대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교과서 34페이지를 펴면은 나오는 내용이고요. 대단원 중에서 2단원이고 우리 앞에 생명과학의 이해 부분에서 생물의 특성 부분에서 나오는 물질대사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안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학에서 그리고 통합과학에서도 배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물질대사 단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생명활동과 물질대사 부분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는 물질대사가 뭔지는 1단원에서 배웠습니다. 물질대사 하면은 나와야 될 키워드 3가지 선생님이랑 정리를 했었죠. 뭐가 있었나요? 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다. 그리고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동반된다. 그리고 효소가 관여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효소가 뭡니까? 효소는 통합과학에서도 배웠는데 생명체 내에서 물질대사에 도움을 주고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죠. 얘는 생체 촉매입니다. 기억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효소가 뭔지 정도는 우리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구분해서 정리를 했었죠. 여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동화작용이랑 그때 선생님이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성하는 거라고 했고, 그리고 이화작용은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화작용에는 흡열 반응, 에너지가 흡수된다고 했고,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 에너지가 방출된다 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동화작용은 뭐가 있었죠?
광합성, 단백질 합성, ATP 합성, 핵산 합성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화작용의 예시는 세포호흡이나 소화 같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그래프도 정리를 했었죠.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앞에 돌아가서 필기한 내용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단원에서는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인 세포호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세포호흡은 세포가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으로 얘는 어디에서 일어나죠? 얘는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에서 일어나는 활동입니다. 자, 모든 세포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세포호흡의 화학 반응식 정도는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로 이루어진 화합물인 포도당이 있습니다. 얘는 영양소죠. 포도당과 산소를 반응물로 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면은 포도당이 분해돼서 저분자인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요 과정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요게 생명활동에 쓰인다라는 거죠. 자, 세포호흡의 화학 반응식을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면은 요 문제집들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적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알 필요가 있어요. 포도당 1개랑 산소 6분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물도 6분자가 필요합니다. 자, 얘가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6분자, 그리고 물은 12개의 분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요게 원래 세포호흡의 풀 반응식이고, 요거를 암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 반응물과 생성물에 공통분모인 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좀 더 간추려서 적어서 요 위에 있는 화학 반응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반응물의 물 6분자 요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은 참고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에너지에 ATP가 있고 열이라는 게 있죠. 자, 실제로 세포호흡 결과 ATP가 만들어지고 열에너지도 만들어집니다. 근데 열에너지는 바깥으로 방출이 돼서 안 쓰이는 에너지고, 우리 생명체는 실제로 이 ATP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착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세포호흡은 세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사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은 포도당을 한 분자 분해하면은 열 에너지는 조금 흘러나갈 것 같다라는 오개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실제로 4대 6 정도의 비율로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한 40%만 ATP로 쓰이고 60% 정도의 에너지는 방출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효율성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는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세포호흡 과정이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니까 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ATP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교과서는 37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자, ATP란 앞에서도 했듯이 생명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이죠. ATP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구조를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는 우리가 구조를 찬찬히 뜯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ATP는 가운데에 리보스라는 당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붙어 있고요. 옆에 인산기가 이렇게 달려 있죠. 이거는 우리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뉴클레오타이드의 기본 구조랑 매우 흡사합니다. 자, 그래서 ATP란 인산이 하나, 둘, 3개 달려 있기 때문에 T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그리스어에서 따온 건데, 실제로 과학은 여러분 어디서 발달한 학문입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발달한 학문이기 때문에 과학 용어에는 그리스 용어나 로마 용어를 사용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중에 1, 2, 3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자, 틀이라는 거는 3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D라는 거는 2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모노라는 거는 1을 나타내는 건데, 요거의 앞 글자를 따가지고 이 명칭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인산기가 3개 붙어 있으면 ATP, 그리고 인산기가 2개 붙어 있으면 ADP, 인산기가 하나 붙어 있으면 AMP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AMP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ATP와 ADP의 구조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좀 더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고에너지 인상 결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는 암기 꼭 해줘야 돼요. 고에너지 인상 결합이란 인상기랑 인상기 사이의 결합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왜 고에너지 인상 결합이라고 했느냐? ATP가 만들어질 때 이 결합들 사이의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여기에 저장돼 있다라고 생각해서 고에너지 인상 결합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죠. 자, 그렇다면 옆에 있는 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ATP가 있고 ADP가 있네요. 인산이 3개가 달려있는 게 있고 2개가 달려있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자, ADP는 ATP에서 인산 1개가 떨어져 나간 걸 말하겠죠. 그래서 ATP가 분해되면은 ADP가 되고 인산 1개가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인산이 다시 들어와서 붙게 되면은 ATP 합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물질대사 개념을 적용시켜 봅시다. 자, 분해는 무슨 과정이라 했습니까? 이화 과정이죠. 이화 과정은 무슨 반응? 발열 반응.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합성은 동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동화 과정은 무슨 반응? 흡열 반응이라 했죠.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방출된다? 여기 고에너지 인상결합에서 방출된다. 인상결합이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에너지의 변환 과정을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 보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 화학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 있어요. 자, 포도당이 ATP로 바뀌는 요 과정 뭡니까? 그쵸? 앞에서 배웠던 세포호흡입니다.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은 포도당이 분해돼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에너지, ATP가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에너지 변환 형태가 화학 에너지에서 화학 에너지로 간다는 거죠. 다 화학 결합이 있는 화학 물질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 ATP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얘는 뭐에 쓰입니까? 얘는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쓰이죠. 그래서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고 열 에너지로도 변환될 수 있고 또 다른 화학 에너지로도 변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에너지의 종류 굉장히 다양하게 변환될 수 있으니까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되는 경우는 우리 근육 운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뭐 노래를 부르는 경우. 노래를 부른다는 거는 우리가 성대에 떨림이 있다는 거죠. 그 성대의 떨림에서 기계적 에너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열 에너지는 잘 알고 있듯이 뭐 체온을 유지하는 경우, 그리고 화학 에너지는 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 뇌를 써가지고 이러한 화학 작용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시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죠.